살펴봤었고, 그리고 시료의 주입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인젝터.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는 HPLC 컬럼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검출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검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료를 HPLC에 주입을 했으면은 그 주입한 것이 컬럼 안에서 분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분리된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만큼 있는지 있는 거. 그러니까 정성 분석이 되고, 정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앞부분에서 전부 다 분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검출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정성 분석,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 검출기를 이제 어떤 검출기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 시험자들의 몫이 되는데, 이것도 많은 이제 경험이나 참고 문헌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출기, 디텍터 부분에서는 검출기의 종류하고 그것들의 작동 원리, 또한 어떠한 물질들이 검출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HPLC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출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자외선 가시성 검출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UV 비지블 검출기라고 하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HPLC 그리고서 UV 미지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기들의 검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기기 간의 연결을 얘기해줘요. 기계 간의 연결을 얘기해주고, 이런 슬래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은 기기 내에서의 다른 것들을 구분을 해줄 때를 이렇게 슬래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UV 비지블 검출기는 어떤 검출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반드시 거기에 발색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즉, 크로모포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크로모포는 뭐냐면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기예요. 예를 들어, CH3, 뭐, CH, CH3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질소 같은 것에 이런 롬페어라고 하죠. 짝짓지 않는 그러한 전자들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발색단이 존재하고, 또한 이런 고리화합물들의 경우에도 이제 발색단이 존재하는데, 그렇지만은 같은 화합물이지만 CH3, CH2, CH2, CH2 해가지고 CH3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이제 탄화수소 화합물이죠. 이러한 것들은 발색단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컬럼으로부터 검출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디텍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이 화합물이 최대 흡수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즉 발색단을 가지고서 최대 흡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그 UV 스펙트럼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광 분석기를, 스펙트로포토메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만약에 카페인이다 하면은 이렇게 카페인을 깨끗한 정제수에다가 녹여요. 정제수에 녹이는데 그것의 농도는 보통 한 1000ppm 정도 농도가 되면 됩니다. 1000ppm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죠. 그러니까 용매 1ml에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물에다 녹인 것을 스펙트로포토메터에 큐벳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시료 용기가 있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주고서 이것을 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스펙트럼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로서 지금 이제 카페인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카페인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200에서부터 340 나노메타에 거쳐 가지고 스캔을 해서 봤더니 이런 이제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특이하게 274 나노메타에서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최대 흡수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라무다 맥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스펙트럼에서 이쪽에도 한 200, 뭐 2, 3 나노메타에서도 굉장히 높은 봉우리를 나타내 줬는데 이건 왜 이걸 잡지 않고 이 274 나노메타가 최대 흡수 파장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HPLC에서의 이동상 용매가 뭐 물하고 메탄올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하고 아세토나이트릴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메탄올이나 아세토나이트릴 이 자체들도 UV 흑광을 하고 있어요. 흑광을 하면서 이 낮은 지금 파장 한 200 나노메타에서 210, 220 나노메타 이하에서 이런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 이동상 용매는 카페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많죠. 많기 때문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들이 만약에 내가 카페인의 파장을 200 뭐 10나노메타를 최대 흡수 파장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이 물이나 메탄올이 훨씬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져 가지고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274 나노메타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용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물이라든지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 이런 용매들의 컷오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컷오프 파장이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최대 흡수 파장을 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외선 가시선 검출기는 발색단이 있어야지 검출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이 기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런 광원이 이렇게 있어요. 광원이 있어서 렌즈를 통과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파장만 이제 걸러내는데, 예를 들어 UV에 대해서는 중수소 광원, 듀테리움 광원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가시선, 비지블 광원에 대해서는 비지블 영역에 대해서는 텅스텐 광원을 쓰는데, 이 중수소 광원이 나타내주는 빛은 160에서 380 나노메타 빛을 내고, 그러니까 즉 이 앞에서부터 380 나노메타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내네요. 그리고 이제 텅스턴에서는 380 이상에서부터 2200 나노메타 정도까지의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 UV 비지블 이제 HPLC에서 UV 비지블 검출기에서는 이 중수소 광원하고 텅스텐 광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50 나노메타에서부터는 이제 역할이 교대가 됩니다. 먼저 160에서부터 350까지는 중수소 광원의 빛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이상에서는 텅스텐 광원의 빛을 잡아내는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카페인을 분석한다 그러면은 274 나노메타에서 최대 흡수 파장을 나타내 주죠. 이 파장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흑광이 제일 많이 나타나니까 검출 감도가 굉장히 좋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최대 흡수 파장의 위치를 잡아야만이 나중에 정량 분석에 있어서도 이것이 흔들림이 적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봐보죠. 만약에 흡수 파장을 이 지점을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 사선을 하면은
살짝만 이게 파장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농도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274 나노메타 근처를 잡게 되면은 피크가 많이 변한다, 피크의 그 파장이 변한다 하더라도 농도의 변화가 없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최대 흡수 파장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렌즈 필터를 통해 가지고 274 나노메타만 통과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컬럼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물질 중에서 카페인이 있다. 그러면은 카페인이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으면은 274 나노메타를 계속해서 쪼여주고 있으니까 그것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흡수가 일어나면서 빛의 세기가 여기서 P0라고 하는 양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밖으로 이제 빠져나올 때는 P0라는 양이 P라고 하는 양만큼으로 줄어들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흘러서 들어오고 있는 카페인에 의해 가지고 빛의 흡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감소되는 부분을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요, 가끔씩 뭐 제가 어디 면접 같은 곳에 면접관으로 가가지고 HPLC 사용해 봤느냐? 그러면은 사용해 봤대요. 그러면서 어떤 검출기를 사용했습니까? 그러면은 뭐 LC, PDA 검출기 또는 DAD 검출기,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물어봤던 의도는 뭐냐면은 검출기의 종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HPLC는 UV 검출기, 뭐 ECD 검출기, RI 검출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검출기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 그 면접을 보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것을 검출하는 이제 방식에 있어서 배열 광 다이오드 검출기, 즉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썼는데 그것을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 포토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는 요즘 이제 웬만한 실험실은 전부 다 이런 이제 형태의 UV 검출기를 쓰는데 용질이 이제 검출기를 이 부분을 통과를 할 때 그때 스펙트럼을 특정 파장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파장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의 풀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검출기는 형광검출기입니다. 형광검출기, 플로레센스 디텍터라고 하는 건데, 이 형광검출기도 앞에 살펴봤던 UV 비지블 검출기와 마찬가지로 형광을 방출하는 그러한 화합물들을 검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중에 형광을 방출하는 그러한 기능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광 검출기를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UV 검출기와 마찬가지로 형광 분석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물질이 어떤 그 파장을 받아가지고 어떤 파장을 방출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 형광 검출기는 UV 비주얼 검출기보다도 감도가 굉장히 좋은데 뭐 화합물에 따라서 10배에서 시작해서 한 1000배 정도 감도가 좋고 이 형광 검출기의 구조는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이 이제 광원이 라이트 소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빛을 내줍니다. 빛을 내줘 가지고 시료가 여기에 있으면 시료를 여기에 때려주는 거죠. 때려주면은 여기서 익사이테이션이 들뜸이 일어납니다. 이게 들뜸이 일어나면서 들떴으면 이제 어떤 물질들이 거기에서 빛을 방출을 하죠. 에미션. 이게 이제 들뜸하면은 익사이테이션 해가지고 EX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물질들이 특정 파장들을 방출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에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파장, 얼마에 의해서 들떠가지고 어떤 파장을 내주는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이제 시료 셀에서 특정 파장을 이렇게 가지고서 때려줘요. 여기서 이제 때려주는 거죠. 때려주게 되면은 들뜨게 되겠죠. 그러면서 파장이 여러 가지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방출 파장이. 그러면은 여기 방출 파장 필터에서 특정 파장을 걸러내 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검출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형광 검출기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광원하고 실제 여기 변환기 여기가 이제 실제 디텍터가 되는데 이게 직각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직각 방향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광원의 빛이 여기로 바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있으면은 광원의 빛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각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광원으로 사용하는 그 라이트 소스는 주로 듀트륨, 중수소 램프나 진원 램프를 주로 이제 들뜸 복사선 광원으로 사용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 레이저 유도 형광이라 해서 레이저 인듀스 플로레센 해가지고 LIF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형광 검출기를 LIF 검출기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형광 검출기를 우리가 이 형광 검출기를 이용해서 분석한 그러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한 예로서 형광 검출기를 사용을 했는데 익사이테이션 웨이브랭스 들뜸 파장은 275 나노메타고 그리고 이것을 그 방출한 파장은 335 나노메타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 이 형광 검출기를 사용할 때는 들뜸 파장하고 익사이테이션 웨이브랭스하고 방출 파장, 에미션 웨이브랭스를 선택 파장으로서 그것을 입력을 해가지고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감도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형광 검출기가. 그래서 어떤 특정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검출을 해야 되는데 이 물질이 굉장히 낮은 농도까지 검출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형광이 달린 어떤 꼬리를 붙여줘요. 형광 물질을 여기다 붙여줘요. 그러면은 얘가 형광을 띠게 되겠죠. 이거는 원래 형광은 없어서 검출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형광을 띈 것을 여기다가 붙여줘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도체화 시켜준다. 유도체화 시켜주는데 유도체화를 시켜줘 가지고 이것을 디텍션 그 FLD 형광 검출기에서 검출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유도체화를 먼저 유도체화를 사전에 이것을 사전에 유도체화를 시켜줘 가지고 시료를 주입을 해서 그 다음에 컬럼을 거쳐 가지고 검출기까지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사후 유도체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스트 컬럼 데리버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시료는 그를 원래 상태대로 주입을 해줘요. 주입을 해가지고 컬럼 안에서 물질들이 다 분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분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이제 검출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플로레센스가 있으면은 이 중간에서 유도체와 시약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유도체와 시약들을 집어넣어 줘 가지고 분석 물질들이 이 중간에서 유도체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컬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포스트 컬럼 데리버티제이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특히 이제 농약 같은 것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